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홍콩 일신 회계법인의 김동원 회계사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영사관 그 세무 강의는 사실 이제 이번이 두 번째고요. 그 전에 한 2021년도에 그 한인회 전체 이제 또 온라인 세미나로 한번 만나 뵀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직접 대면해서 얼굴 뵙고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 그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우리 그 총영사관, 우리 재경관님, 총영사님, 그리고 또 한인회 상공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사실 그 오늘 커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개인소득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나눴는데 조금 이제 저도 이제 들으면서 머리가 조금 찌끈찌끈했거든요. 네. 중간에 이제 법인세는 조금 더 오늘 제가 이제 맡은 주제는 조금 더 이렇게 내용이 더 이렇게 심오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 뭐 가능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혹시나 이렇게 조금 뭐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지금 그 따로 이렇게 자료를 그 온라인으로 조금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 이제 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시면 그 같이 이제 개념을 좀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어떤 내용을 조금 가지고 올까 이제 사실 좀 제가 사전에 좀 설문조사를 조금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좀 질문사항들이 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강의 말미에 조금 이렇게 답변을 조금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이제 이런 파트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그 홍콩의 뭐 이제 세부적인 지역적인 강론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는 것보다는 일단 홍콩의 조세 체계 전반의 어떤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주요 이제 홍콩 기업 세제 관련해서 좀 특징들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 또 이제 변경 주요한 좀 그 기업 관계자들이 좀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우리 이 기업 조세는 또 이제 세무조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혹시 이제 세무 관리에 있어서 체크 포인트가 좀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좀 시간이 남으면은 질의응답 요 과정도 조금 이제 한번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 우선 이제 기업 조세 환경 부분인데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먼저 좀 보시면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홍콩 정부 통계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홍콩 재정 수지를 쫙 보여주는 표입니다. 뭐 우리 재경감들 계시지만 지금 뭐 홍콩 경제 상황이 뭐 우리 자산 가치도 좀 떨어지고 기업들 활력도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조세 수입도 사실은 조금 줄고 있습니다. 재정 수입도 상당 부분은 공채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이제 조금 보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입 예상을 좀 봤더니 뭐 이거는 사실 뭐 제가 2021년도 강의할 때도 뭐 사실 비율은 큰 차이는 없었어요. 주로 이제 홍콩에 들어오는 대부분 이제 조세 수입의 주요 이제 근간을 이루는 게 제가 오늘 강의 드릴 프로핏 텍스 이제 기업 세제가 뭐 전체 한 이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셀러리 텍스하고 스탬 듀리, 스탬 듀리는 뭐 주로 이제 뭐 홍콩의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라든지 요거 관련해서 이제 발생 거래세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합쳐 보면 한 56%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스탬 듀리를 포함해서 뭐 랜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것 부동산 관련된 게 이것도 한 4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은 재정 지출은 대부분 뭐 보시면 뭐 의료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 이런 분야 쪽으로 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홍콩 재정 상황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요거는 이제 홍콩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표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프로핏 텍스가 이제 중요한 수입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배경 하에서 올해 이제 뭐 작년처럼 컨섬션 바우처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 감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불까지 이제 한도로 면세가 됐는데 올해는 또 6,000불로 줄었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이 이제 조금 홍콩 정부가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이 조금 이제 이 한계가 조금 있다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요 표는 이제 홍콩의 전반적인 그 조세 발전사하고
이제 앞으로 가는 방향이 무엇일까? 이걸 같이 이제 고민해보는 차트인데, 일단 보시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홍콩 조세 체계가 뭐 전 세계적으로 조세 기준이 가장 이제 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세율도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낮고, 이제 요게 이제 사실은 영국 식민지 초기에 저희가 들여온 그 세무조례, 내륙 세무조례 요거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뼈대가 이제 근간을 유지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쭉 이렇게 시대별로 이제 조금 나눠봤는데, 그 홍콩하고 좀 많이 비교하는 곳이 싱가포르입니다. 항상 이제 싱가포르하고 홍콩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그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한국의 이제 부가치세 같은 거, 중국의 이제 증치세 같은 그런 성격의 GST 세제가 또 있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거래세인데, 홍콩도 이게 이제 간접세제다 보니까 사실은 직접세만큼은 조세 조항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가지고 와서 아까 전에 보셨다면 홍콩 정부의 이제 세원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제한적인데, 이 세원, 이런 좁은 세원을 좀 확보를 하고 향후에 이제 홍콩이 또 고령화 시대라든지 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써야 될 여러 가지 비용들, 뭐 재정 복지 이런 부분에 충당을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조세 수입이 조금 뭐 탄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산 가치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GST 도입안 철회했다 요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장기적으로는 홍콩 조세 체계가 사실 직접 소득세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길게 보면은 조금 GST도 조금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최근 5, 6년 사이에 이제 조세제도 이제 좀 변화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 많이 조금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이제 뭐 과표가 200만 불 이하인 경우까지는 뭐 50% 감면세 세율을 이제 적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조금,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 스포 디덕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CTC라든지 뭐 그룹재무센터 같은 경우, 또는 우리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그 이전 가격 세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5, 6년간 이제 변화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제 그 홍콩이 글로벌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사실상 홍콩의 조세 정책은 홍콩만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 또 이 글로벌 과세 체계 내에서 또 홍콩의 역할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조세 정책을 또 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홍콩이 또 발전해가는 방향에는 이제 글로벌 뭐 최저한세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홍콩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 홍콩이 경쟁국에 비해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 이제 몇 가지 좀 적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장표를 만들었을 때 뭐 보완 과제 몇 개 이제 요걸 지웠던 게 사실 그 중에 몇 개는 또 실제로 도입이 됐어요. 향후에는 이제 또 이런 부분들 뭐 결론적으로 이제 홍콩이 재정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감당하기 위한 세원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하고, 또 상충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싱가포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비교율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 부분이 항상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무신고가 지금 하드카피로 많이 또 저희가 신고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기업 그 세무 신고는 앞으로 이제 전자신고 형태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바꾸게 할 예정입니다. 예. 첫 번째 조세 환경을 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로 그 홍콩 그 조세의 주요 특징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 규정을 좀 보시면, 우리 이제 세법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법에 의한 법치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 의한 뭔가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이제 홍콩에 기본되는 내용들이 이제 세무조례, 저희가 이제 이제 그 준말로는 IRO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규칙이라고 또 있고, 그다음에 홍콩이 뭐 아까 보셨다시피 거의 뭐 영국 세제부터 시작해서 이게 여러 가지 판례라든지 그 커먼로 상의 여러 가지 이제 쟁송이라든지 이런 그 법정에서 여러 가지 케이스로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기준해서 세법을 이제 만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조금 실무에서 조금 저희가 많이 봐야 되는 것들이 그 과세관청의 실무 해석
이렇게 담은 DIPN이라고 있습니다. DIPN은 지금 거의 한 60번대까지 이제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거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해석이라든지 뭐 의견을 좀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바인딩 되는 건 아닌데 실무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저희가 조금 참조를 많이 하는 항목들입니다. 이거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그 홍콩은 지역주의 과세 원칙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같으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글로벌 텍세이션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이제 저희 세법이 이제 체계가 구성이 돼 있다라면 홍콩은 이럴 때 테리토리얼 컨셉을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과세 거래라고 판단이 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홍콩에서 기인하지 않는 것들이라면 일단 비과세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보시면 뭐 오프쇼어냐 온쇼어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과세 환청하고 납세자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이 그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과세 열거주의라고 해가지고 열거가 타지 않으면 이제 과세는 안 하는 건데 뭐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자본적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뭐 또 기타 특징들 이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국 홍콩 세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소득세류는 이제 쭉 이렇게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른 항목들은 지금 뭐 없다고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 홍콩에 재산세, 보유세 뭐 이런 건 없냐? 뭐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 생각은 뭐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재정 뭐 기초 이제 인프라 공공 인프라 이런 것들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재원으로 쓰는 그 거버먼 레이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간접세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재산 그 거래가액 기준으로 이제 나오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임대할 수 있는 가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냅니다. 사실 그래서 건물 소유자일 수도 있고 또는 그거를 임대를 받아 임차인이 낼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뭐 엄밀히 따지면은 재산세, 보유세하고는 조금 이제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없다고 이제 기술은 했고요. 물론 이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세목이라는 체계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이제 단순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은 뭐 과세 대상, 배사 기간, 기본 세율, 원천 징수 여부, 뭐 세무상 송금 인정 여부, 뭐 이런 것들 이제 제가 좀 적어 왔는데 일단 뭐 두 가지만 좀 짚어 갈게요. 일단 기본 세율 저희 뭐 일반적으로는 홍콩은 사업소득세는 이 법인인 경우에는 16.5% 기본 세율이고 만약에 이걸 이제 개인 사업 형태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개인 소득 세율이 우리 15%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는데 과표가 200만 불까지는 또 50% 경감이 됩니다. 뭐 그래서 16.5%를 적용하면 8.2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세요. 야 그러면 김영애사 내가 과표가 1000만 불짜리 회사가 있는데 이거 5개로 쪼개면 다 8.25%만 적용을 받겠네?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를 이제 예방을 하고자 같은 이제 커넥티드 엔티티 중에서 한 회사만 골라서 선택을 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16.5% 적용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제 그게 한 가지고 사실 요것들이 근데 어떤 실제로 이제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또 이견이 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실무로 들어가면 사실 그것들을 살펴보는 게 조금은 까다로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무상 송금 비용 부분인데 특히 이제 개인 주주이신 회사들이 뭐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비용들 특히 이제 뭐 이게 이제 개인적 성격이냐 아니면은 뭐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직접 이제 비용이니까 이런 것들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게 내 회사니까 내 계좌들하고 이렇게 돈도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사실 이제 법인 격리하고 개인 비용은 사실 포켓이 다르면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뭐 물론 한국처럼 특수관계자 거래상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정이자 계산이라든지 뭐 상여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하지는 않는데 홍콩 같으면 사실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면은 일단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나머지 사항은 뒤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그래서 프로핏 텍스 이제 계산 구조 보시면 뭐 왼쪽에 이제 쭉 계산 구조입니다. 회계상 우리 결산한 숫자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법인세 차감료 순이익에서 시작해서 세무상으로 그 회계상 비용들 뭐 또는 회계상 수익들 이런 것들이 세무상으로는 그게 뭐 세무상 비용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일 수도 있고 또 회계상으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세무상으로 또 추가하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뭐 세무상 용어인데 송금 뭐 또는 입금 이런 항목들 유정사항들 제가 좀 적어 왔습니다. 요거는 뭐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한 자료를 다운 받으셔서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성격으로 조정하는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서 아까 제가 이제 지역주의 과세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과세 거래라 하더라도 홍콩에서 창출되지 않은 소득이라면 비과세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사실 그 소득의 종류별로는 굉장히 다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몇십 년에 걸쳐서 형성된 하나의 이제 뭐 예시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DIPN 넘버 21에 있는 항목을 제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한 거고, 한번 요거는 보시면은 홍콩의 그 테리토리 컨셉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과세되고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요거에 대한 감은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우리 그 섹션으로 좀 넘어가면은 올해 이제 주요 기업 세제 이제 업데이트된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세 가지 꼭지를 잡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 역외 원천 소득 부분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좀 강화가 됐고요. 두 번째로 뭐 싱가포르를 좀 벤치마킹 했는데 우리 가족 지배 기구 같은 경우에 이제 면세 규정 새로 하나 또 들어왔고, 그다음에 세무상 거주자에 대한 법인도 이제 개인하고 좀 틀리게 뭐 법인의 그럼 세무상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발급 기준 그것도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역외 원천소득 비과세 기준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테리토리 그 컨셉에서 보면은 외국에서 이 사실 가득한 소득들, 이자 배당, 뭐 해외 현지 자회사가 있어서 이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또는 뭐 사용료 소득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들이 그냥 우리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다들 외국에서 뭐 이렇게 받은 거니까 기본적으로 홍콩 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으므로 요거는 비과세 되는 걸로 보지 않냐. 사실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요 세법이 이제 새로 요건이 강화되면서 야 홍콩에 있는 법인들 중에 너가 경제적 실질이라는 이런 거 요건들 조금 부족한 회사는 이거 그냥 비과세 못 해줘라고 해서 요건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소득 종류별로 조금 그 요건들 이 뒤에 이제 뒷장이 이제 정리가 좀 되어 있는데 이제 요 세법이 이제 그 들어온 배경은 EU가 사실 이제 홍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세 협력 정책적으로 이렇게 협력하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봤더니 뭐 홍콩의 그 EU의 어떤 모회사가 있는 홍콩 자회사나 또는 반대의 케이스 있죠. 이런 경우에 홍콩의 역외 비과세 규정을 이용을 해서 EU에도 세금을 안 내고 홍콩에도 세금을 안 내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좀 예방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콩에서 그 법인세법상 여러 가지 이제 과세 규정 이것들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EU에서 그냥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어차피 이제 홍콩에서 과세 안 되면 EU 가서 다시 과세 될 거면 홍콩 정부는 당연히 그럼 내가 과세권 내가 가져올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뭐 반영이 취지가 됐고, 사실은 요건 EU하고 이 시한을 정해가지고 개정세법을 올해 초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엔딩 스토리가 아니라 조금 몇 가지 소득도 조금 더 추가될 예정이라서 아마 뭐 기말께 가면은 한 번 더 이렇게 업데이트가 좀 될 예정인데, 왜 이 얘기가 이제 좀 중요하냐면 사실 홍콩의 그 중간 지주회사나 이런 것들 설립해서 해외 그 홀딩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기업 조세를 보면은 그런 회사들이 되게 이제 홍콩 통해 가지고 여러 그 홀딩이라든지 뭐 또는 뭐 자회사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거래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내가 홍콩에 뭔가 경제 실질이 없으면은 이제 다 과세될 가능성이 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상당히 조금 많이들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 이런 분들이 조금 걱정을 좀 많이 한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앞으로
홍콩에 또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실제 적용 언제부터 되느냐?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실제로 이제 홍콩으로 수출된 부분만 이제 과세가 됩니다. 물론 이제 면제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 인가된 금융기관이 이런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과세가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또 제외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반 기업들 위주로 이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홍콩에 경제 실질이 있는 회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소득별로는 이자 소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질이 있으라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그 중에 이제 특허권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러면 얼마나 연구 개발할 때 그 특허를 어떤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얼마나 실제로 이제 홍콩 법인이 기여했는지 요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 연결된 만큼만 그러면 비과세해 줄게. 이제 요게 한 가지고, 또 배당이라든지 지분 양도소득이 또 있습니다. 요 케이스는 경제 실질 요건 또는 참여 요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회사들이 갑자기 내가 경제 실질 요건을 충족을 하려면 홍콩에 이제 사무실도 내야 되고 직원도 뽑아야 되고 관리 비용도 발생하고 이런 것들 사실 쉽게 이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회사도 굉장히 또 많은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참여 요건, 예를 적어도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12개월 이상 계속 이제 보유한 경우에는 그러면은 참여 요건 이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제한이 예를 들어서 그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는 일단 그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에서의 그 명목 최고 소득세,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한국 같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15% 넘어서잖아요. 이제 그런 데는 충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최고율이 제가 알기로는 12%니까 이 케이스는 마카오에 이제 자회사 있는 경우 거기에서 받은 배당수기라든지 또는 거기 지분을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양도소득 이런 것들은 참여요건 충족이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걸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지분 양도 차익 부분인데,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지금 방금 이제 설명드린 경제 실질 요건, 지분 참여 요건 요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 왼쪽에 있는 거는 그럼 홍콩 내에 있는 거는 요게 비과세 요건 요거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저희가 알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이제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거는 사실 이런 캐피털 어셋을 양도했을 때 여러 가지 양도한 이제 어떤 정황이랄까, 왜 양도하게 되었는지, 양도한 그 목적이 뭔지, 그 다음에 원래 기초 자산을 얼마나 보유를 했는지, 그 보유 목적은 무엇인지 여러 가지를 그 팩트 파인딩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자본적 성격이냐 또는 경상 수익적 성격이냐 요렇게 구분을 합니다. 요거에 따라서 수익적 거래면 그냥 과세가 되고요. 예. 그리고 자본적 거래면 이제 비과세가 되는데, 요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팩트 파인딩 하는 과정에 사실은 이게 시간도 많이 들고 굉장히 복잡한 논쟁들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에 이제 조금 비슷한 그 세이프 하버 룰 비슷한 걸 조금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홍콩에는 이제 인핸스드 스킴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유 기간하고 지분율만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 그러면 요거는 일단 그 밑에 그 배지수 트레이드라고 이제 이런 판단 기준, 사실 확인 이런 절차 안 거치고도 요거는 그냥 안전하게 그 기준만 충족하면 자본적 거래를 인정해줄게, 이렇게 이제 하는 법이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조금 새로 업데이트 됐고요. 따라오시겠나요? 지금 좀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예. 그 두 번째 그 토픽이 이제 가족 지배 기구인데, 요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최근에 이제 뉴스 기사에서 세르게이 브린인가요? 그 구글 창업자 한 분이 왜 미국 국적 포기하고 싱가포르 국적 취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분이 싱가포르 가서 하시는 게 이제 패밀리 오피스 만들어서 그 사모펀드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전생 이제 부동산 기업이라든지 이런 투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 싱가포르에 이런 이제 패밀리 오피스가 거의 한 40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통계가 이제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상당한 숫자죠.
그다음에 최근에 뭐 뉴스 기사들 여러 보시면은 중국의 본토에서 갑부들이 싱가포르로 홍콩으로 원래 온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모이더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 싱가포르이 그 패밀리 오피스 관련된 그 세제가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홍콩이 이제 올해 새로 이제 들어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홍콩 정부도 이런 그 거대한 그 물줄기를 좀 어떻게 바꿀 거냐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홍콩 내에서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그러면 홍콩에서 이런 패밀리 오피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은 내가 다 면세해 줄게. 물론 이제 패밀리 오피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 뭐 가족분들인데 뭐 가족에는 사실 뭐 들어가면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뭐 배우자 또 배우자의 뭐 이혼한 배우자 또 입양한 뭐 자녀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중간에 가족 기업이니까 가족들이 항상 이렇게 뭐 아름답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닐 수 있잖아요. 이제 가다 보면은 뭐 2년 후에 서로 째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 기준을 이제 세무상을 어떻게 정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사실 그 텍스 임팩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내가 당장 뭐 엄청난 세르게이 브린 같은 뭐 거부가 아니시더라도 내가 언젠가는 가족회의 한번 만들어서 내가 이름을 날려볼 거야 라고 루이비통 같은 이런 회사들 하나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세 번째 토픽이 세무상 거주자 확인증인데요. 일단 세무상 거주자 확인증이 왜 필요하냐? 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이제 발급을 해주고요. 한국 가면 한국에 이제 관할 세무서 가면 한국의 그 세무상 거주자 확인증 좀 끊어주세요 하면 발급을 해주십니다. 예. 근데 홍콩도 마찬가지로 해줘요. 근데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조세적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홍콩 회사예요. 회사인데 이제 중국에 자회사가 있는데, 중국이나 홍콩, 뭐 한국이나 여러 군데 이제 조세적 체결이 있는 국가에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를 받는 이제 배당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중국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배당 소득 받으면 10% 일반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10% 원청 지수 떼고 이제 90%가 이제 홍콩으로 넘어오죠. 그런데 조세적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홍콩하고 중국 사이의 이제 협약은 그거는 뭐 아까도 이제 우리 국세청 사무관님께서 뭐 잠깐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하셨는데 최대 이렇게 그 부과할 수 있는 세금 한도가 제한 소율이 이제 5%예요. 이게 10에서 5%. 그럼 내가 뭐 배당을 중국 자회사를 받을 회사가 뭐 홍콩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억, 20억, 뭐 심지어는 몇백억, 몇천억까지 이제 배당을 매년 받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 배당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다 뭐 10%낼 거냐 아니면 내가 이거를 이만큼 5% 줄일 수 있는 사실 그거를 당연히 하겠죠. 근데 2015년부터인가요? 제 기억으로 그때부터 거의 올해 뭐 초까지 사실 그 홍콩의 그 조약상 이런 어떤 그 한계세율 이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 그 홍콩 세무국에다가 거주자 확인증 하나 조금 이제 발급해 주세요 신청을 하면 이게 되게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그래서 너희 회사의 등기이사는 몇 명이 홍콩에 상주하고 몇 명이 외국에 있고 직원은 몇 명이 있고 뭐 관리 비용은 얼마만큼 발생하고 실제로 의사결정은 어떻게 홍콩 내에서 수행하고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떠져서 발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날셉니다 그냥 하다 보면. 그래서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뭐 질문들 이런 것들을 다 레코드를 만들어서 설명하고 해야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그 실무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세조약상에 이제 보면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거주, 다시 말해 이제 거기에 뭐 설립 법인된 뭐 또 그는 거기 고정사업장 형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적 적용이 되어 있도록 사실 명문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6월 달부터 홍콩 세무국이 조금 이제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냥 우리 그냥 명목적으로 기술된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발급해줄게. 뭐 추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이제 사실 확인 절차를 아주 이제 복잡하게 이제 수행하지 않는 걸로 물론 이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홍콩하고 일본 사이에는 조세조약이 있는데 거기는 또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는 경제 실제를 확인을 하도록 요구를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이제 살펴보는 거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수익적 소유자 실제로 이제 법인 레벨이 몇 개가 있지만 레이어가 몇 개 있지만 상단에서 실제로 이제
어디 이제 조세조약을 적용할지 뭐 이런 거 따라가야 될 때는 그런 것들은 사실 실제로 중간에 있는 회사들, 그 최상상에 있는 회사들 그 각각의 이제 단계별로 여러 가지 정보들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세부 자료를 좀 제출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변경 전 변경 후 그 신청서 양식도 좀 바뀌어가지고 일단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홍콩 법인이면 기본적으로 뭐 홍콩 경제적 실질이나 이런 부분들 크게 이제 그 설명이 되지 않더라도 조금 이제 앞으로 발급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물론 이제 이런 조세조약 이런 걸 통해서 현지에서 내가 이제 전혀 이제 과세 부담이 없어졌다 그러면 아까 거꾸로 올라가서 해외에서 받는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지분 참여 요건 이런 것들 제가 말씀드릴 때 명목세율이 최소 이제 15%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하고 사실 좀 상충되는 부분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다양하게 조금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실제로 그 레이어 자체가 그 하나인 뭐 바로 이제 밑에 자회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레이어 중간에 되게 이제 BVI도 갔다가 뭐 다른 데 지역 갔다가 쭉쭉쭉 내려와서 거의 한 5개 단계까지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들도 조금 실제로 이제 원천지국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홍콩 정부가 발급하는 거주자 확인증이 반드시 조세조약 적용 받을 수 있는 요런 보증서는 아닙니다. 뭐 그거는 조금 참조를 해주시죠. 예.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금 머리가 좀 지끈지끈해 오시죠. 그래서 고개를 한번 조금 드시면서 그 세무조사 관련 부분하고 이제 제가 세무관리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홍콩 세무국의 세무조사 그 통계치 조금 최근 3개년을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위에 그 과소신고액 저거는 제가 좀 잘못 기재가 돼 있어요. 이게 업데이트가 좀 안 된 건데 실제로 보면 한 2천만 불 정도 과소신고 한번 조사를 이제 324건을 해봤더니 뭐 2천만 불 정도 이 과소신고 부분이 나왔더라. 이제 그 과표 기준은 이제 과소신고거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 거죠. 뭐 구매라든지 비용의 과다 계상 또는 이제 부당하게 세무상 송금으로 이제 산입을 했다든지 또 역외소득으로 인정될 수가 없는데 역외소득으로 이제 비과세 주장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한 2천만 불 정도 이제 그 누락액이 있었고 그래서 추징한 금액이 이제 건별로 보니까 평균 한 300만 불 정도 되더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회사들 이제 조사한 회사들 대상으로 이제 쭉 통계를 내봤더니 한 92% 회사는 감사 의견이 다 적정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감사 의견이 적정 의견이 나왔다고 해도 그러면 세무상 이슈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황이 좀 뚜렷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러면 질문들이 생기겠죠. 내가 어떤 경우는 그럼 세무조사 타겟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 좀 적어왔습니다. 사실 이게 다는 아니고요. 그냥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들 이제 제가 조금 적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세무신고를 계속 이제 지연하거나 제대로 이제 부실하게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내부 통제라든지 그 기업 회계관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부실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들어가서 보면은 세무국이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소명할 자료가 충분히 없으면 거의 세무국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케이스는 거의 쉽게 이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세무조사 당하면 거의 상당 부분 조금 추징세이 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수년간 결손을 계속 이제 지속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실제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그런 법인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감사 보고서에 특수강제 거래 내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판관비든 회사 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 쭉 보고 조금 업계라든지 동종 어떤 업종에 비해서 산업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조금 낮은 이익률을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계속 이제 결손을 유지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한번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이사와의 가수금, 가지금 이런 계정들 좀 금액이 큰다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수강제 공시상의 좀 특이사항들 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주로 많이 이제 좀 계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전 가격 이슈 있는 회사들도 조금 살펴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숫자들이 조금 들쭉날쭉 튄다든지 이러면은
좀 렉플래그가 될 가능성이 많고, 감사 의견은 뭐 아까 뭐 적정 의견도 그만큼 나왔는데 뭐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좀 변형의 정도가 이제 좀 심각한 케이스는 당연히 또 세무조사 대상이 좀 되는 거고, 궁극적으로 아까 뭐 그 조사하는 케이스는 사실 뭐 보시면 거의 한 건당 한 2천만 불 정도 누락액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시면은 작은 회사들은 조금 그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래도 조사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접대비 뭐 과다라 이런 것들 세법상으로는 그게 안 나와 있긴 한데 저걸 그 조사를 하는 케이스는 주로 이제 내부 고발 이런 케이스로 이제 걸리는 케이스도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저희가 영리법인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그 우리 그 학교나 종교단체 이런 관련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들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홍콩이 그 자금세탁법도 들어오고 그래서 되게 이제 조금 그 캐시 거래가 좀 많은 업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무상으로는 그 내가 비과세 업종이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용을 운영하는 걸 봤더니 기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어떤 공익 목적에 적절하지 않게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질문서도 많이 보내오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이제 조금 주의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뒤에는 뭐 그냥 여기 뭐 여러 가지 이견이 발생하는 분야를 좀 적어왔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따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그러면 이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럼 나는 뭐 내 의견을 조금 관철을 시킬 거냐 아니면 설득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인데 뭐 자세하게 좀 적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려고 설명하는 건 아니고 뭐 처음에는 이제 이의 제기하고 뭐 세무국하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 있고 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우리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조세 심판위에다가 우리 항고를 한다든지 또는 뭐 아니면 정말 이제 법원으로 가가지고 초심 또는 뭐 항소 뭐 종신법원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제 밑에 그 노란색 저거 하나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만들었는데 예, 실제로 이제 법원 쟁의 절차는 조금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노력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사실 또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도 사실 조금 예견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조사 협력에 조금 이제 충실하게 대응을 하셔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BOR이라든지 뭐 또는 법원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세무국하고 조금 합리적으로 조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가장 현명합니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세 캘린더인데 뭐 그냥 이제 홍콩의 홍콩 정부 이제 우리 보통 이 개인소득세 다들 보시면은 언제 받으시나? 한 5월달 받으시죠. 이게 이제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3월 말이 일단은 홍콩 정부의 모든 과세입니다. 저도 이제 홍콩에 처음 왔을 때 왜 12월 말이 아니라 3월 말이지? 뭐 이렇게 했더니 보니까 이분들이 약간 좀 크리스마스 때 장기 휴가를 좀 가시려고 12월 말 일을 안 하시는 건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뭐 그 내용은만 아니고요. 일단 3월달 말 기준으로 일단은 그 홍콩의 이제 주요 이제 과세 기간 이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잡고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4월 1일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법인세 법인 이제 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법인 앞으로 이제 신고서가 이제 발송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동시에 4월 말쯤 되면은 그러면 법인들이 또 이 세무식만 하는 게 아니라 법인이 또 고용하고 있는 개인들이 많잖아요. 한국 같으면은 개인소득세 우리 받으실 때 월급 원천징수 딱딱 매달 이렇게 떼서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홍콩 원천징수 제도가 급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홍콩에 일하시다가 영구에 귀국하시는 분은 원천징수를 하긴 하는데 일반적인 케이스는 원천징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세원을 파악하기 위한 그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법인에다가 그런 신고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제 뭐 개인한테 뭐 급여를 제공을 했다든지 또는 이제 계약자들한테 커미션을 제공을 했다든지 이런 케이스는 법인들이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개인별로 또 세원에 대한 정보를 4월 말쯤에 이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받아서 보통 한 뭐 11월 달 정도 이제 확정해서 이제 신고 마무리 하시겠죠. 법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12월 말 법인들 같은 경우는 언제 세무신고를 하면 되냐? 일반적으로 세무신고 서사에 이제 30일 이내에 하라고 돼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법인은 결산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렇지는 않고 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그 블록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됩니다. 이제 8월 15일 정도까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조금 8월 15일이 아니라 8월 29일까지 그렇게 이제 좀 연장도 뭐 하는 경우도 이제 그거는 뭐 그때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게 이제 그 홍콩 회사의 이제 성실한 그 어떤 세무 신고, 세무 관리는 뭐 재무 보고의 어떤 정확한 재무 보고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홍콩 세무 조정 이런 것들이 다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 국제회계 기준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이제 국제회계 기준상에 뭐 조금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데 거기서 저희가 이제 제대로 회계 처리를 못하면 또 세무상 리스크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조금 뭐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홍콩 그 법인들 중에서 뭐 단순히 이제 세무신고뿐만 아니라 법인이 또 그 세법상 이제 부여받은 의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외부 개인 계약자에 대한 뭐 커미션이라든지 고용주로서의 어떤 재반 통보 사항들 이렇게 원천 징수 의무들 그렇게 이제 신고를 좀 하셔야 되고,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장부를 7년 동안 보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7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뭐 세무상 소멸시효는 그러면 김 회사님이 얼마 정도 됩니까? 뭐 6년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근데 6년은 일반적인 케이스고, 만약에 이게 이제 의도적으로 조금 뭐 회피했다다 그러면 한 10년까지 이제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혹시 제가 오늘 뭐 급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치거나 좀 뭐 잘못 설명드린 부분도 혹시나 없지 않아 있을 텐데, 뭐 혹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나중에 지적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제 강의는 이제 본 강의는 끝났습니다. 혹시 저 Q&A 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좀 Q&A 때문에 지금 예예 네네네 말씀하십니다. 예예 일단 요게 이제 질문 사항들 오늘 올라온 건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그러면 평상시 주요 이사진이 한국에 거주하지만 실제 주요 의사결정 홍콩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 비거주자 법인에 해당하는지요. 사실 요게 이제 조세조약이나 이런 거 적용할 때 조세조약서 이제 세무상 거주자냐 아니냐 사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사실 개인만큼이나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뭐 심지어는 이제 껍데기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 뭐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법인으로 뭐 세무상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법인격이 없더라도 현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장기간의 어떤 뭐 용역을 제공을 한다든지 특히 이제 뭐 건설 제공하든지 우리 꼭 이제 법인격이 아니더라도 지점이라든지 이런 고정사업의 형태로 이제 나오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세무상 의무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면은 거주자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법인은 그러면 개인하고는 좀 다르게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할 때 법인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제가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으면 뭐 30만 명, 40만 명, 50만 명이 이렇게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계신데 그 개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그 체류 일수라든지 또는 그 개인이 형성하고 여러 가지 있는 사회 경제적 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지만 법인은 조금 다릅니다. 법인은 실제로 그 법인의 어떤 주요한 어떤 펑션들을 실제로 그 주요한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상식적인 의사결정이나 경영활동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일을 하는 조직이다 보니 당연히 이제 뭐 그러면 뭐 회사의 방침이라든지 이 디렉션을 제공하는 그 이사회가 뭐 어디에서 열리는지 또 최고 경자의 상주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 실제로 뭐 사무소는 있는지 또 그 사무소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을 고용해서 실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사실 이런 것들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또 자금도 빌리고 법인격 나름대로 그 사람처럼 그 법인도 하나의 그 법적 권리가 있는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법인 그 여러 곳에서 이제 법인이 활동을 하다 보면 법인도 이제 이중 거주자 이슈 뭐 이런 것들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그러면 타이 브레이커를 할 건지 이런 것들 이제 사실 이제 고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홍콩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이제 뭐 세무상 거주자 확인할 때 뭐 예전에는 되게 이제 깐깐하게 봤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질문 사항들 중에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에 저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저거를 하나하나 다 보여줘야 돼요. 하나하나 기록물이라든지 실제로 그렇게 했던 그게 정말 단내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상당히 이제 까다로운 부분도 좀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다시 돌아가서 질문이 그러면은 뭐 주요 이사진이 한국에 계시긴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상시적인 경영 활동이 홍콩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상 이제 비거주자 법인으로 보기는 힘들고 일단 홍콩 법인으로 보시는 게 조금 타당한 결론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FSI 제도 관련 약간 요거는 우리 역에서도 이제 비과세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한국 주식 투자 경우에 이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홍콩 현지 법인이 합작 등의 목적으로 한국 법인의 주식에 투자한 후에 양도할 때 이제 지분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금 적용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이제 조세 조약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이 맺은 조세 조약 중에 이제 지분에 대한 과세 권한을 이제 원천지구에는 한국에 부여하고 있는 게 거의 한 60 몇 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70개 좀 미만 정도 되는데 특히 이제 홍콩이나 브라질 아마 룩셈부르크 요런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이 부동산 과다 주식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주식에 대해서 일단 원천적인 한국에서 이제 과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또 홍콩에서는 실제로 물론 이제 아까 역의 비과세 조항 때문에 간주 입금 또는 홍콩에서 이제 과세 거래로 이제 보는 경우도 앞으로는 이제 생기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홍콩에 와서는 이제 지분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는 될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케이스는 대부분 한국에서 과세되고 종결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이 법인 경비 처리 관련 부분인데 이제 좀 질문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홍콩 회사에서 국내 한국에 있는 자녀의 교육비와 주거 임차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비용도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세무상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한국에서도 세무상 문제가 있을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소득 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무 부관 지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송금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송금 인정이 안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이분을 우리 회사에서 모시기 위해 가지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모든 계약에 이렇게 명시하고 또 회사 HR 정책에 따라서 그런 것들 수행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제 법인이 당연히 이제 그거는 사업 목적과 또 관련된 부분이라고 또 성격이 해석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케이스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에. 그런데 이렇다 하더라도 그 케이스는 실제로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로 또 다시 이제 과세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면 한국에 있는 자녀가 그러면 홍콩 법인에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그러면은 어떤 이슈가 생기냐? 사실 이제 증여세 이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제 생각에는, 통상 취약 목적으로 이제 국내에 거주 중인, 자녀분들한테 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예. 혹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거. 네. 예. 그리고 플로어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각종 법률 서비스라 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회사들한테 의무 수수료를 자주 보냅니다. 에이전트에다가 저희 쪽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 회사의 본사가 소재 지갑이 외국에 있으면 해야 되는 건지. 성격이 일반 프로페셔널 피인 경우에는
뭐 원천징수 이슈는 없는데 로열티 관련된 거라든지 로열티하면 사용료 소득이죠. 그 지적재산권 관련 거래면 사실 그거는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일반적인 케이스는 뭐 원천징수 이슈는 조금 없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리걸 프로페셔널 피는 사실 그거보다는 이게 성격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본적 성격의 지출이냐 또는 뭐 수익적 성격의 이제 경상자 성격의 비용 지출이냐 요거 가지고 사실은 이 리걸 프로페셔널 피는 또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신고 하실 때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용 성격을 봐가지고 이게 조금 자본적 지출 성격이면 요거는 사실 저희가 세무 조정할 때 그 부분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실사 비용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뭐 그 장기적인 어떤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 예를 들어 투자 주식이나 이런 거 뭐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그 실사 비용이다 이런 거면 사실 그거는 실제 우리가 수익적 거래라고 보기엔 좀 힘들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은 그게 저희가 비용이라 하더라도 이제 저희 세무 신고할 때 그거는 송금 불인정 항목으로 저희가 이제 가산 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살펴보는 거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원전징수 이슈는 조금 뭐 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거는 뭐 케이스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네. 이렇게 마치고요. 네. 저 회장님한테 큰 박수 좀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